캄보디아. 관광객 500만 명이 찾는 나라이자 세계문화유산 앙코르와트의 땅. 하지만 그 나라에서 매년 수백 명의 외국인이 사라집니다. 그중 상당수가 불법 감금, 보이스피싱 조직 강제노동, 인신매매와 관련되어 있었습니다. 2024년 한국 외교부가 발표한 통계에 따르면 캄보디아에서 한국인 납치 신고 건수는 220건이고 대부분이 고수익 해외 취업이라는 광고를 믿고 입국했습니다. 그들은 여권을 빼앗기고 쇠창살이 달린 빌딩 안에서 하루 12시간씩 사기 전화를 걸었습니다. 이 범죄의 명령은 중국에서 내려오고 실행은 캄보디아에서 이루어집니다. 중국 공안은 지난 3년간 해외 보이스피싱 조직원 13만 명을 검거했다고 발표했습니다. 그중 상당수가 캄보디아, 미얀마, 라오스 등지에서 활동하고 있었습니다. 범죄는 국경을 넘었고 이제 하나의 산업이 되었습니다. 한쪽은 범죄의 무대, 다른 한쪽은 그 무대의 설계자. 캄보디아 대 중국. 지금 그 어둠의 구조를 따라가 봅시다. 캄보디아는 앙코르와트와 킬링필드로 많이 알려진 나라입니다. 한때는 미소의 나라, 여행자의 천국으로 불렸지만 지금은 인신매매의 허브, 감금의 수도라고 부릅니다. 그 시작은 2010년대 중반 중국 자본이 물밀듯 들어와서 항구 도시 시아누쿠비를 카지노 중심지로 만들면서부터였습니다. 수십 개의 대형 리조트와 카지노가 세워졌고 중국어 간판이 도시 전체를 뒤덮었습니다. 하지만 2020년대 들어 코로나19로 관광산업이 붕괴하자 그 화려한 건물들은 순식간에 지하 범죄 조직의 은신처로 바뀌었습니다. 외형은 여전히 카지노나 IT 회사처럼 보였지만 안에는 무장경비가 배치된 감금소가 운영되고 있었습니다. 거기서 이뤄지는 일은 간단합니다. 보이스피싱, 가짜 투자 사이트, 가상화폐 사기, 그리고 감금된 사람들을 이용한 불법 노동. SNS에는 여전히 이런 문구가 돌아다닙니다. 해외 고수익 알바, 월 1,000만 원 가능, 숙식 제공. 그 말에 속아 입국한 사람들은 공항에서 브로커에게 인계되고 여권을 빼앗깁니다. 그리고 철문이 달린 빌딩에 갇힌 채 사기 콜센터 직원으로 전락합니다. 그들은 하루 12시간 이상 전화를 걸고 가짜 사이트에 투자하도록 사람을 속입니다. 거절하면 폭행, 전기 고문, 심지어는 다른 조직의 사람으로 팔려나갑니다. 피해자는 노동자가 아니라 상품이 됩니다. 이 끔찍한 범죄를 가능하게 한 건 캄보디아의 혼란만이 아닙니다. 그 뒤엔 훨씬 더 거대한 시스템이 있습니다. 시작은 중국이었습니다. 2000년대 초 중국에서 공안, 은행을 사칭한 전화 사기로 수백만 위안의 피해가 발생하자 중국 정부는 대대적인 단속에 나섰습니다. 그러자 범죄자들은 국외로 눈을 돌렸고 중국의 법망이 닿지 않는 동남아로 도망쳤습니다. 그곳에서의 부패한 공권력과 약한 법은 그들에게 완벽한 피난처가 되어줬습니다. 이후 중국 범죄 조직은 보이스피싱을 단순한 사기가 아니라 산업으로 발전시켰습니다. 중국 내에서는 서버, 기술, 자금 세탁 루트를 관리하고 해외에서는 감금된 인력을 이용해 실행 단계를 맡겼습니다. 중국에서 명령이 내려오면 캄보디아의 사무실들이 동시에 움직입니다. 목표, 대화 스크립트, 계좌번호 등 중앙에서 내려오는 시스템을 이용해 업무를 시작합니다. 중국 본토의 범죄는 단속되었지만 범죄는 국경을 넘어 확산되었습니다. 이제 캄보디아는 중국 범죄의 실험장이 되었습니다. 이 범죄의 구조를 한마디로 정의하면 사람을 도구로 본다입니다. 한 명의 인력을 납치해 업무에 투입하면 그 사람은 하루에 수십만 원의 수익을 만들어냅니다. 거부하면 폭행당하거나 다른 조직에 팔려갑니다. 피해자들이 서로를 감시하도록 만들고 탈출하면 벌금을 내야 한다고 협박합니다. 그리고 못 내면 다시 다른 조직으로 팔립니다. 이런 인신매매 순환 구조에서 범죄자, 브로커, 경찰은 모두 연결되어 이윤을 나눕니다. 감금된 사람은 노동력이자 상품이며 그 위에 있는 조직은 기업처럼 움직입니다. 사무실에는 CCTV와 전자자물쇠, 총을 든 경비가 있고 심지어는 자체 병원과 식당이 있습니다. 오랜 기간 사람을 도구로 쓰면서 그 내부를 완전히 시스템화한 겁니다. 이 산업은 이미 하나의 국경 없는 경제입니다. IT 기술, 암호화폐, 인신매매, 폭력이 하나의 경제 생태계를 이루고 있습니다.
2024년 여름 한국인 한 남성이 캄보디아 프놈펜 인근에서 구조되었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는 단순히 돈을 벌러 왔습니다. 하지만 여권을 빼앗기고 하루 16시간씩 전화를 걸어야 했습니다. 도망치면 죽는다고 했어요. 그는 매일 밤 사기용 스크립트를 외워야 했습니다. 은행 직원을 사칭하고 투자 상담을 가장했습니다. 그는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나는 돈을 벌러 왔지만 범죄를 하게 만들었다. 비슷한 시기에 구조된 또 다른 피해자는 다른 사람의 돈을 빼앗지 않으면 내가 맞았다고 말했습니다. 그에게는 두 가지 선택지만 있었습니다. 범죄자가 되거나 맞아 죽거나. 다른 국적의 피해자들도 비슷한 증언을 했습니다. 그들의 몸값은 5,000달러에서 10,000달러. 사람의 생명이 숫자처럼 거래되고 있습니다. 캄보디아 정부는 단속을 약속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경찰과 정부가 조직의 돈을 받고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공식적으로는 불법 외국인 체류자 단속이었지만 실제 현장에서는 범죄 조직이 미리 정보를 알고 도망가거나 뒷돈을 주고 무사히 넘어갑니다. 중국 정부 역시 표면적으로는 해외 보이스피싱 근절을 강조하지만 실제 단속의 손길은 캄보디아에 닿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단순합니다. 이 범죄는 중국 내부에서도 이익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범죄 조직이 벌어들인 돈은 암호화폐로 세탁되어 중국 본토로 흘러들어갑니다. 그 돈은 부동산, 주식, 투자금으로 다시 변신합니다. 즉, 범죄는 단속되고 있는 게 아니라 경제의 일부로 흡수되고 있는 겁니다. 현지 사람들은 이미 알고 있습니다. 시아누쿠빌이나 프놈펜 외곽에는 외국인 근무 빌딩이 있다는 걸, 그리고 그곳에 들어간 사람은 다시 나오지 못한다는 걸. 하지만 누구도 신고하지 않습니다. 경찰을 믿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신고를 해도 오히려 범죄 조직에 정보가 넘어갑니다. 결국 현지 주민들은 침묵하고 정부는 외면하고 범죄 조직은 성장합니다. 한때 아름다웠던 관광 도시가 지금은 공포의 도시가 되었습니다. 밤에는 불빛이 꺼지고 아침이면 사라진 외국인들의 소식이 전해집니다. 이제 우리는 캄보디아는 위험하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한 가지 더 생각해야 할 것은 그 범죄의 설계자가 국경 밖에 있다는 사실입니다. 중국에서 판을 짜고 캄보디아의 부패한 권력이 문을 열어주며 그 안에서 인간이 거래됩니다. 캄보디아의 어둠을 욕하기 전에 그 어둠이 어디에서 왔는지 봐야 합니다. 캄보디아는 무대였고 중국은 그 무대 뒤의 설계자였습니다. 감금된 방 안에서는 하루 16시간이 고된 노동으로 흘러가고 그 시작은 수천 킬로미터 떨어진 중국입니다. 탐욕은 국경을 모르고 범죄는 역할을 분담해 산업처럼 작동합니다. 실행자가 누구인지 설계자가 누구인지 정확히 알아야 대응할 수 있습니다. 캄보디아가 더 무서운가? 아니면 판을 짜는 중국이 더 무서운가? 결국 우리는 이 질문 앞에 서 있습니다. 누구에게 더 큰 책임을 물어야 할까요? 댓글로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